n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보통 우리가 그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기업들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는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은 기대를 하잖아요. 네. 딱 부려진 뼈를 선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맞아요. 팔이 부러졌으면 엑스레이 사진에 하얗고 선명하게 금이 간 게 딱 보이니까 그럼 의사가 아,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치료합시다 하고 진단하는 것처럼요. 매출이나 이익이라는 지표가 그런 명확한 진단서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그쵸. 제조업이나 소비재 기업이라면 투입한 비용이나 생산량, 그리고 재고나 마진율 같은 공식이 아주 투명하게 떨어지거든요. 눈에 딱 보이고 분류하기도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거대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AI와 기술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익숙한 엑스레이 기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계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진단하려는 대상 자체가 뼈나 근육처럼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마치 그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형태를 바꾸는 유령을 엑스레이로 찍으려는 것과 비슷해요. 유령을 엑스레이로요? 와, 진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실적 지표나 시장 반응이 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가 아니고요.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의 공식 자체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짙은 안개 속에서 미래 경제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파헤쳐볼 자료들이 꽤 묵직하죠? 네,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볼 자료는 주식시장 분석 채널인 마켓비트의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 발췌본, 그리고 기술업계의 심장이죠.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전문입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무려 85%라는 그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기록한 기업의 주가가 왜 당지적으로는 오히려 막 흔들리는지 그 기이한 역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제시하는 에이전틱 AI라는 낯선 개념이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해독해 볼 거고요. 네, 제가 약속드리죠. 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 용어랑 쏟아지는 지표들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 늘려줄 그 알짜배기 정보만 제가 쏙쏙 골라내드리겠습니다. 그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왜, 그리고 어떻게 집중해 보시면 인류의 컴퓨팅 역사가 바뀌는 거대한 청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숫자부터 테이블 위에 쫙 올려놔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총 매출이 무려 820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한 엄청난 수치죠. 직전 분기랑 비교해도 20%나 덩치가 커졌어요.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매출만 750억 달러고요. 회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만 4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거의 웬만한 국가 예산에 맞먹는 규모의 자본이 단 한 분기만에 움직이고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요. 기업 덩치를 생각하면 무슨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가속도 같아요. 게다가 주주들을 열광하게 할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승인도 있었고 배당금도 대폭 올렸죠. 거기서 실적 발표 중에 진짜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최고 재무 책임자인 콜레트 크레스가 배당금을 주당 1센트에서 20센트로 인상한다고 딱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CEO인 젠슨 황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죠. 맞아요. 급하게 마이크를 넘겨봤더니 25센트입니다. 그 5센트 차이가 우리 주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라고요. 이러면서 막 농담조로 정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가벼운 말실수 정정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경영진이 현재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은연중에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쵸. 배당을 무려 25배나 늘린다는 건 미래 수익성에 대한 엄청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역설이 하나 발생하죠. 맞습니다. 매출이나 배당금 인상,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모든 게 월스트리트의 그 깐깐한 예상치를 완전히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네, 완벽한 성적표였죠. 근데 정작 이 성적표가 발표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졌단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평소에 늘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99점을 받아왔는데 부모님이 왜 110점을 받지 못했냐 하면서 혼내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제 말이요. 도대체 시장은 얼마나 더 노튼 기준, 얼마나 더 완벽한 엑스레이 사진을 원했던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월스트리트의 이런 반응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아, 심리적인 요인이요? 네, 이미 수많은 투자자가 이런 완벽 그 이상의 실적을 기정사실로 삼고 주가를 미리 한껏 끌어올려둔 상태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적이 딱 발표되자마자 이른바 뉴스의 파라라를 시전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죠. 하지만 자료에서 제기하는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아예 시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소스에 따르면 현재 주가가 단기적인 예상 수익 기준으로 보면 2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좀 비싸 보일 수 있어요. 26배면 좀 무겁게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시장이 놓치고 있는 장기 수익 전망치, 즉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간 만들어갈 엄청난 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고작 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와, 8배요? 엄청난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밟고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얼마나 깊숙이 눌려 있는지 그 성장 궤도를 근본적으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소화불량 상태인 거네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단순히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 엄청 먹는 그래픽카드 납품하는 하드웨어 회사, 딱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본질을 못 보고 있군요. 예, 그들이 컴퓨팅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컴퓨팅의 본질을 바꾼다. 자, 여기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도대체 그 바뀌는 본질이 뭔지 기술적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기술적인 변화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AI 시장은 챗 GPT 같은 거대한 모델에 세상 모든 데이터를 때려 붓고 막 똑똑해지도록 가르치는 훈련의 단계였잖아요. 맞습니다. 트레이닝 단계였죠. 거기서 엔비디아의 GPU가 대체 불가능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제 시장의 중심이 추론, 즉 인퍼런스 단계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바로 그 전환점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기술적 화두입니다. 훈련과 추론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훈련이 AI한테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게 하는 과정이라면 추론은 그렇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하고 문제를 직접 푸는 과정입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거네요? 네, 매 순간 수십억 번의 시험을 치르는 셈이죠. 근데 과거 데이터 센터에서는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GPU 8대당 CPU 1대 정도의 비율이 필요했거든요. 연산 대부분을 GPU가 하니까요. 8대 1이요? 압도적으로 GPU가 많았네요. 그런데 AI가 훈련을 다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추론을 시작하면서 이 비율이 4대 1을 거쳐서 이제는 거의 1대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제일 헷갈렸어요. 엔비디아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왕이죠. 근데 왜 자기들 실적 발표에서 오히려 경쟁사들의 주력 영역인 CPU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막 강조를 하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CPU 시장마저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다 먹어치우려고요? 네,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새롭게 꺼내든 비라 CPU가 있습니다. 영국의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자체 맞춤 설계한 칩인데요. 비라 CPU, 네. 이 괴물 같은 칩은 기존 시장을 지배하던 X86 기반의 전통적인 CPU들보다 코어당 성능은 1.5배, 전력 효율은 2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서버렉에 꽂아 넣는 밀도가 4배나 향상됐어요. 쪽으로만 올해 약 2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7조 원의 잠재적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된답니다. 네, 그리고 전체에 도달 가능한 시장, 즉 탐 규모가 2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노다지 금광을 하나 더 파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표가 하나 붙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고성능 CPU가 미친 듯이 필요해졌을까요? 왜 그런 거죠? 이 점을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아, 그 부분. 청취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가 퍼즐을 좀 맞춰보죠.
만약에 지금까지의 거대한 AI 모델, 그러니까 GPU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막 풀고 방대한 지식을 쌓아두는 똑똑한 뇌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아주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뇌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의 어떤 물리적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직접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이 새로운 세대의 AI는 단순히 텍스트만 뱉어내는 걸 넘어서 네, 넘어서서요. 스스로 웹브라우저를 열고 복잡한 코드를 짜고 컴파일하고 또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를 마우스 클릭하듯이 직접 조작하는 손이나 신경망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드디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똑똑한 뇌가 명령을 내리면 그걸 받아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수많은 작업을 빠르고 정교하게 처리해낼 손발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줄 강력한 프로세서가 바로 비라 같은 고성능 CPU인 거네요. 맞습니다. 뇌만 있어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이런 강력한 전용 CPU를 미친 듯이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와, 젠슨 황 CEO가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게 딱 이 맥락이군요. 네, 젠슨 황이 현재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의 인간 PC 사용자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새로운 사용자층처럼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AI가 사람처럼 툴을 쓴다고요? 네, 하나의 에이전트가 어떤 프로젝트 지시를 받으면 스스로 수많은 하위 에이전트를 막 생성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와, 뇌에서 손끝으로 다시 손끝에서 망치나 키보드 같은 도구로 막 명령이 이어지는 이 거대한 흐름. 이거 들으니까 엔비디아는 더 이상 칩 하나 달랑 파는 회사가 아니네요.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품사가 아니라 거대한 AI 팩토리 그 자체를 인프라로 건설하고 있어요. AI 팩토리요? 생각하는 두뇌인 GPU, 도구를 다루는 손인 CPU,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병목 현상 없이 빛의 속도로 오가게 해주는 척추신경망, 즉 스펙트럼 X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아, 뇌, 손, 신경망까지 한 방이에요? 네,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완제품 공장처럼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회사가 자기들 살림살이를 보고하는 방식, 그 사업 부문 분류 자체를 아예 다 뜯어 고쳤더라고요. 하드웨어 요구 사항과 타겟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으니까요. 예전에는 게이밍 그래픽카드, 자동차 전장 이런 식으로 나눴었죠. 맞아요. 늘 보던 익숙한 분류였는데? 이제는 그런 낡은 방식을 다 버리고 월스트리트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사업 부문을 데이터 센터와 엣지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으로 재편했습니다. 엣지 부문이라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 끝단이잖아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처럼 이 물리적인 AI가 현실 세계랑 직접 맞닿아서 움직이는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물리적 AI 생태계죠.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데이터 센터 내부를 어떻게 쪼갰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쪼갰나요?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의 딱 절반은 여전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즉 하이퍼스케일 부문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을 ACI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ACI요? 그건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AI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입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나 일반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 심지어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까지 싹 다 포괄하는 거죠. 아, 하이퍼스케일러 빼고 자체적으로 AI 짓는 곳들이군요. 네, 놀라운 건 이 ACI 부문이 지난 분기에만 직전 분기 대비 31%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청취자들의 대신에 좀 삐딱하게 질문? 아니 푸시백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론 들어보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1조 달러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지만 진짜 노다지는 전 세계 수십만 개 일반 기업들이 자체 AI 공장을 짓는 저 ACI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독식하던 그 폭발적인 성장의 파티는 끝났고 다 차려진 밥상 주변에서 떡고물을 주워 먹는 주변 기업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 거 아닌가요?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팽팽한 시각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네요. 단기적인 초고속 수익률을 원한다면 AMD 같은 공격적인 선택지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 숫자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의 본질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파일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파이 자체가 통째로 커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마켓빗 소스의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이 생태계는 거대한 신경망처럼 재편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데이터 센터가 생태계의 중앙 두뇌이자 허브로 자리 잡는 겁니다. 중심을 꽉 잡고 있군요. 그리고 그 거대한 허브 주변을 AMD의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칩들이 수많은 위성 추론 센터를 구축하면서 둘러싸고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하,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역할이 분담되면서 전체 네트워크야 막 팽창하는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동반 성장의 증거들이 생태계 곳곳에서 데이터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칩과 칩 사이 연결을 담당하는 아스테라 랩스 주가가 폭등 중이죠. 엔비디아 칩이 많아질수록 그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도 더 넓어져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전용 문제 때문에 연료전지 계약을 맺은 네비우스, 미국 내 생산을 노리는 인텔의 움직임도 있죠. 마이크론 사례도 기억나요. 내년도 생산 물량까지 그 메모리 칩이 완전히 매진돼 버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뇌가 있어도 데이터 실어나를 메모리가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네, 이 모든 톱니바퀴들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엔진과 맞물려서 미친 듯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중앙 엔진이 커지니까 주변 생태계가 함께 폭발하는 거군요. 근데 이 장밋빛 시나리오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중국 규제 문제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죠. 자료에 아주 건조하게 쓰여 있지만 진짜 의미심장한 팩트가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H200 칩의 대중국 수출 라이센스를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다음 분기 중국 데이터 센터 수익 전망치를 아예 0으로 반영했어요. 리스크를 가장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장부에 반영한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은 그 거대한 중국 시장의 매출을 0으로 가정했는데도 고객들이 물건 받기 전에 미리 찔러 넣은 총 공급망 선급금이 무려 1,45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생겨도 전 세계 나머지 수요가 그 구멍을 덮고도 수십 번 남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걸 숫자가 증명하는 셈이죠. 수요가 너무 강해서 규제 장벽마저 무의미해 보일 정도입니다. 와, 1,450억 달러 선급금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자,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정말 먼 길을 달려왔네요. 우리는 오늘 총 매출 820억 달러, 또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 하이퍼스케일 그리고 에이전틱 AI라는 거대한 숲을 지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도대체 이 복잡한 실적 지표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이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펩심은 AI가 소비되는 방식,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챗봇창에 질문치고 답변 기다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장난감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업들에게 연산 능력은 단순한 IT 비용이 아니라 곧바로 수익을 창출하고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산소가 되었습니다. 경제성의 기준이 바뀐 거죠. 경제성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과거 클라우드 시대의 경제성은 코어당 비용이었습니다. 서버 코어를 얼마나 싸게 빌리느냐가 핵심이었죠. 하지만 다가올 에이전틱 AI 시대의 경제성은 달러당 토큰 처리량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달러당 토큰 처리량, 그러니까 내가 1달러를 투입했을 때 이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읽어내고 얼마나 빠르게 도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금융권에 계시든 자동차 산업에 계시든 어떤 기기를 쓰시든 간에 앞으로 모든 산업은 이 새로운 경제성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1달러로 더 빠르고 영리하게 토큰을 만들어내는 쪽이 살아남는 거죠. 아, 1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새로운 PC 사용자처럼 막 인터넷을 누비고 도구를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젠슨 황의 통찰이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웹 트래픽의 90%를 인간이 아니라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낸다면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던 지금의 이 인터넷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와,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디자인이나 예쁜 폰트가 기계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미래의 웹사이트는 더 이상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오직 기계와 기계가 가장 빠르게 소통하기 위한 형태의
그런 차가운 암호화된 데이터 매트릭스로 진화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처음 우리가 나눴던 그 고장난 엑스레이 비유처럼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인터넷의 뼈대 자체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으로 변형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산업의 뼈대와 규칙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파고든 이 데이터의 박현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비즈니스 시야에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수십억 개의 에이전트들이 뛰어놀 그 거대한 바다의 파도 방향을 여러분도 꼭 계속해서 주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